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우울하다가도 소소한 이야기나 사소한 일상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릴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던 나의 고민들이 밖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 무게가 좀 덜어지기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과 고민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보세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의 투자의 신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운용형님께서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힘들어 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혼자서 해결하시나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멘트 할 때,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요?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누구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그래요? 혼자 고민하면서 네. 대신 스트레스를 이제 주말에 네. 저 같은 게 아무리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니까 맞아요. 주말에 좀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 하면서 푸는 경우가 많죠. 그런가요? 자, 혹시라도 그래도 좀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털어놓으셔도 제가 또 다 받아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진단 신청하실 때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좋고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또 전화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이시군요. 초집중해서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 브레이너드짱님 힘들어요 짱 해주셨는데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그 힘든 시간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힐링하시고 마음의 무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힘든 건 혼자서 해야죠.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너무 무겁다면 혼자 해결하기 너무 힘들다면 조금 저희에게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저의 의상 색깔에 대한 예측을 해주셨던 샤이니즈백님, 라면 먹고 챔피언님, 여루님, 주황색, 고춧가루, 흰색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 다 틀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좀 화사한 노란색, 레몬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건강임님도 오셨네요. 약간 더운 밤비님의 이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오늘만 해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기도 하고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다시 제자리 걸음 다시 왔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주에 의미 있는 좀 반등이 좀 나와서, 네. 2600 초반은 이제 쉽게 보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2600 초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2620 정도 안착한 선에서는 좀 끝나서, 일단 저점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느끼는 쪽은, 우리 증시 너무 부진하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 시장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좀 현충일 때문에 쉬었고,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은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아시아 일본 증시라든가 대만 증시라든가 다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증시도
주말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은 월요일날 시장이 열렸어도 시장이 그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나스닥 선물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좀 많이 빠졌고. 맞아요. 오늘 또 상당히 좀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시장이 왜 부진한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우리 증시가 보면 이게 올해 주요국 표를 보신 거는 올해 저점 대비해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이거든요. 네. 맨 왼쪽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게 홍콩 항생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고 저점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저점이 3월 한 초 정도 나왔어요. 네. 그다음 독일 증시라든가 유럽 스탁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6%, 12% 나왔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이 3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아마 3월 중순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5월 20일 정도 저점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5월 12일 날 저점이 나왔으니까 네. 대부분 나라들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5월 달 기점을 해가지고 다 저점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맨 오른쪽 보면 코스피 지수가 3%밖에 반등이 안 나왔고 꼴찌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렇죠. 5%밖에 반등이 안 나왔죠. 네. 하락률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 시장이 약 32%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 오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22% 빠졌습니다. 나스닥 시장 다음으로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적게 덜 빠져서 덜 오른 게 아니라 그러네요. 고점 대비해서는 나스닥 시장 다음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반등폭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 중에서 특히 이번 주에 네. 부진하다. 일단 이제 맞아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왜 부진한지를 좀 봐야 되겠죠, 했어요. 제가 좀 분석한 내용으로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부진했다는 걸 원인을 찾아본다 한다면 요즘 물가 지표 자체가 지금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미국의 CPI 발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 CPI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 3일 날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5월달 CPI가 지금 5.4%, 미국은 이제 이번 주 지금 내일 발표를 앞두고 네. 있는 쪽인데 5.4%입니다. 5.4%인데 근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5.4%는 미국은 지금 8%대니까 높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물가 지표 추이가 지금 얼마만큼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라간가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보시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는 대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2.5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데 3월 달 CPI부터 소폭 반등하다가 3.7, 그 다음에 4월 달에 4.1,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월 달에? 지표가 4월 달이거든요. 지금 5.4는 이제 5월 달 지표니까 네네. 발표를 6월 달에 했지만은 그러니까 4.1, 4.8, 5.4 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 나왔고 그다음에 4월 달에 8.3 나왔죠. 네. 예상치가 8.2였는데 약간 높게 나와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번 예상치가 이제 8.2지 않습니까? 8.2 정도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정점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고 근데 네.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거란 전망이라는 거죠. 2월달, 7월달까지도 더 올라갈 거다. 그 이유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 자체가 최근 들어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재난지원금이 대규모로 풀렸잖아요. 거의 한 네. 30조 원 가까이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6월달, 7월달까지는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5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인데 7월달에 금리를 우리나라부터 빅스텝에 해당되는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은 6월달, 7월달에 두 차례 50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7월달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2.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7월달에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2.25입니다. 그러면 이게 50bp를 인상을 해야지 미국보다 0.25가 높은데 우리나라 무조건 미국보다 금리는 0.25 정도는 최소한 높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금리 50bp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다 해서 우리나라
3년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3.2% 정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엔화의 가파른 약세라고 좀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엔화의 가파른 약세를 시장이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쪽인데,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면 두 가지 부분에 국내 시장에,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엔화 약세, 경제 부분 쪽에서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 관계에 있는, 옛날에 비해서 경쟁력이 일본보다 중국이 많이 치중돼 있지만은 네. 특히 자동차라든가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이 좌우하거든요. 엔화 약세는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철강 업종에 대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연계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엔화 약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엔화는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로와 다음으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엔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엔화가 약세 부분만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한다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화의 약세 부분 자체는 또 추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엔화 약세가 전개될 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상대적으로 함께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현재 지금 엔화가 현재 지금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엔화가 어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느냐? 엔화가 지금 134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2002년도 수준까지 20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엔화는 근데 왜 떨어지느냐? 일본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유도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일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게 네. 일본 정책 당국자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계속적으로 정책 목표에 따라 가지고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던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미쳤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계속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도 하면서 우리나라도 맞아요. 계속 위협하고 있으니까. 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뭐 사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통신 만기 영향도 받았지만 무려 9천억 가까운 삼성전자를 최근에 3일 동안 삼성전자를 거의 한 1,3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국내 수급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일단은 앞서 있던 물가지수 급등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물가지표 자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7월달에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올린 것만큼 우리나라는 약간 0.25%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엔화의 가파른 약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오늘 2002년도의 고점 근처가 134.8엔인데 거의 그 근처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 자체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정책이 워낙 지금 양적 완화 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너무 가파르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일본 경제 당국자들, 경제 부분에서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되지 않겠나 봐야 돼. 그 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그래서 어제 오늘 자동차 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업종도 중국발 경기 부양책의 수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하하 업종 올라갔는데 철강 업종이 못 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산업별로 일본 엔화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 쪽이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IT, 전기제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철강이었는데 지금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과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크게 현재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 자체는 자동차하고 철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일본과 경쟁가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가가 크기 때문에 일부 자동차라든가 철강업 쪽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자체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결국은 외국인 수급인데 이걸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현재 지분율이 2010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 만큼 팔았다. 팔 만큼 팔았다. 좋게 해석하면 제가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안 산다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네. 이제 저는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지분율이 표시가 좀 돼 있는데 금융위기 때 이후에 외국 투자가 주식을 팔면서 27.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38.7%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코로나 전후에 가지고 계속 지분 축소를 하면서 현재 30%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거의 줄일 만큼 줄였다. 2010년도의 최저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야 되고 또 매수 전환할 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 오늘 또 6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네. 현재 지분율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50.3%입니다. 근데 2016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50.34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걸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 오늘 또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매도 부분 자체도 개인적으로 현재 밸류로 본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물가에 대한 우려들, 이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이제 정책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뺀문뿐만 아니라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엔화에 대한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과연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가 시장을 끌어주는 힘이 될 텐데 외국인 이제는 팔 만큼 팔지 않았느냐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들까지 좀 짚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앞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금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네네. 좀 더 차별적으로 향후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행이네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중국이 2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안 좋습니다. 너무 좋아지면 왜냐하면 당장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이 2.5% 빠졌던 이유가 그 전까지는 반등 나왔던 부분 자체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네네. 목요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라든가 그다음에 ISM 제조지표가 세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완화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오히려 긴축에 대한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던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져 버리면 긴축 속도가 또 예전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 미국은 저는 그래요. 현재보다 경기 침체 수준 정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경기가 우리나라한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금리 금리 상승 속도가 제한적이고 대신 뭐냐. 중국 시장은 빠르게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앞에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대부분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경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쪽이고 중국은 지금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3월달 이후에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3개월 동안 수익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봉쇄 조치 해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오늘은 약간 조정이 좀 나왔어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4월 27일 날 이 저점 찍고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오늘은 진짜 직전 4월 달 고점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이게 4월 달에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그 5월 말일 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됐는데 국가통계청 발표 제조업 지표가 49.6으로 나왔습니다. 4월 달에 47.1이었거든요. 무려 2.1% 정도가 개선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차이심 제조 지표도 상당히 2% 이상 개선이 좀 됐어요. 아직 확장치 정도 약간 못 미치지만은 그 2%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네. 4월 달에 이미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 그런 또 전망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6월 달 들어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올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지원도 좀 하면서 그 효과가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중국 경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니까 중국 경기 민감주라도 소비주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아 가장 먼저 나왔던 자체가 인프라 투자에 올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 현대건설기계가 20% 넘게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받고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가장 먼저 중국 경기 인프라 투자 쪽에 올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굴삭기 관련 종목들이 네. 전개가 좀 됐고 그다음에 올 하학업종이 상당히 대한유가 6%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안 움직이다가 이것도 그렇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국내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련 쪽에 중국 경기 회복, 시장이 우리가 상승 반전하게 해서 제가 모멘텀은 중국 경기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중국 경기 관련 수요 쪽에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한 건설기계, 굴삭기 판매장 자체가 수직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적절 인프라 투자 정책 추진하면서 하방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부진했지만은 우리나라 굴삭기 회사들 1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면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투자인프라코 실적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중국의 부진 부분 자체를 선진국이라든가 신흥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외 인도라든가 다변화하면서 실적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싼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 DY파워라든가 진성TC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주가 대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화 약세 부분에 약간 부정적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내일 이후부터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네. 보기에는 화학업종보다는 모멘텀 자체는 철강업종이 괜찮거든요. 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철강 쪽에 동국제강,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네. 구리 가격 보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풍산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화학업종이 움직인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납사 가격도 높은 수준이고 제품 가격은 더디고 이게 스프레드 마진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약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것도 향후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화학업종은 여전히 제가 실적 오늘 바로 대한유라든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가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네. 송원산업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같은 게 한데 실적주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해운업종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해운업종 기에서는 대한해운, 그다음에 TK케미칼, HMM은 좀 무겁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내지 소형주 쪽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주목해야 하느냐? 중국의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 수혜주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어떤 섹터들과 그리고 포인트 되는 종목들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지금 또 미리 조금씩 담아 가신다면 향후에 조금 더 큰 수익들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일단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고요. 차례대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스마트라이프님께서 힘들어요 주식 볼륨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초집중 하셨는데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내가 앞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섹터에 조금 투자 전략을 짜면 되겠다. 조금 감이 오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고싱님 가장 믿고 보는 박준현 운용형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눠주셨고 샤이니즈 백님도 신 오브 신이다. 라는 응원 글까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작은 소나무님, 제네시스님, 러브쑥이님 잘 오셨고요.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웰빙 돼지님 반갑습니다. 강준상님과 나비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남은 시간들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샤이니즈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할 거고요. S&T 모티브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46,600원이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길게 투자해보고 싶은데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S&T 모티브 오늘 뭐 거의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47,05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5월 한 달 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듯 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꺾이기는 했거든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을 이제 장기 투자 쪽에 지금 주가가 실적은 괜찮은데 못 간 이슈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전동모터, 친환경 전동모터 관련 부분,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아마 2021년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아마 30% 정도까지 넘게 올라갈 겁니다.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회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동모터와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동차 공급 부분이니까 아마 현대모비스가 이쪽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S&T 모티브가 향후에 현대모비스한테 좀 밀리지 않겠는가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주가 밸류로 따지면 자동차 전동화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실적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이렇게 이 회사처럼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회사는 그렇게 없거든요. 회사 보면 계속 실적이 크지는 않지만은 영업이익이 거의 800억, 작년에 900억, 올해 1000억 크게 성장하지는 않지만은 뭐 부채비율이 36%밖에 안 될 정도로 또 PR이 7.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상당히 싼 주식입니다. 다른 회사 보는데 태초한 10배 이상 가야 되는 주식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저도 작년도 재작년 주목을 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그래서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이제 현대 모비스의 본격적인 생산 부분 자체가 임박한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돼서 주가가 부진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가는 실적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주가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빠지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뭐 실적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지 현재 전망치로 따서는 그렇게 급격히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지는 않거든요. 현재 전망치는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쪽이니까 S&T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다 괜찮습니다. S&T 중공업, S&T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부채가 없이 부채비율이 30% 된 회사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안정적으로 주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목표 가격은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58,000원, 6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딱 걸리는 선이 5만 원 정도 언저리거든요. 이게 크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주가가 기업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가격 메리트는 없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언제 가느냐? 일단은 시장이 지금 최근에 2,680 정도까지 올라갔다 다시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일단 2,680 정도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주도를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때 그때 이 종목이 상승하지 않겠다. 즉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2,680 정도까지는 예사가 5만 원 정도까지 언저리 좀 될 거고 그리고 실적 장세가 전개되면서 차별화 장세 전개된다 한다면 5만 원 8천 원 정도 언저리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6만 원 정도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보이고요. 5만 8천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탄탄한 재무 내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투자는 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5만 원대 언저리 정도 1차적인 목표,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5만 8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 모티브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실적도 좋고 지금보다 이제 주가 가치로는 더 높아져야 하는 종목인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눌려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실적이 워낙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안정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5만 원 선이라는 어느 정도의 조금 라인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개선이 된 이후에는 그 이상까지 5만 8천 원에서 6만 원대까지도 어느 정도 목표가를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다라고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TCC 스틸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소나무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800원이고요. 비중은 6.8%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러브수기 님도 이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또 아까 나비님이셨나요? 이 종목 빨리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자, 일단 TCC 스틸이 오늘은 많이 올라왔네요. 4.68%로 좀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고 12,300원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8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내가 본전에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희망을 좀 가지시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14,0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TCC 스틸 어디까지 보세요? 예상하기가 이제 스틸이니까 철강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철강 회사 중에서도 이제 속도 강판이라고 우리가 음료수 만들 때 깡통 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사하고 같은 회사가 신화시럽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신화시럽 회사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예사는 제가 옛날 이제 제도권에 있을 때 이제 기업 탐방도 가보고 그런 회사인데 여기 우리 회사 바로 한강 건너면 물레동 영등포 가는 저쪽에 가깝네요.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그 옛날 거기 공장이 있었던 지금 이제 공장이 아니라 그냥 빌딩만 있는데 상당히 이제 자산주예요. 근데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이게 속도 강판보다는 이 회사 속도 강판 자체가 전기차 쪽에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이제 철강 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이 회사 실적도 좋아졌고 그 부분에 일조한 게 또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일정 부분이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어요. 이게 철강 관련 쪽으로 본다 하더라면 주가가 그게 싼 주식은 아닌데 그냥 PR 7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왜냐면 철강 회사들이 지금 PR을 따지면 동국제강이라든가 대한제강 종목들이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상당히 싸고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갈 수가 있죠. 현재 PR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영업이익 작년도 아마 4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요. 작년도 250억, 올해 400억 정도. 매출액이 작년도 5,300억, 올해 6,400억. 20% 가까이 증가가 되니까 PR이 8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엮은다 한다면 최소한 PR 12배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에 회사가 속도강판 관련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외된 쪽은 아닙니다. 알륨판하고 알루미늄 회사들도 알륨 박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 알륨 박처럼 속도 강판 부분도 그런 약간 일정 부분 전기차 쪽에 수요가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R이 8배 되는 수준이니까 곱하기 한 50%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탄탄하니까 주가는 안 빠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평가를 받으면 차트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뭐 18,000원까지는 최소한 가져가도 될 거예요. 그래서요. 주가 이제 14,000원대가 걸리는 선이겠지만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작년도 실적 건증을 받았고 올해도 20% 가까이 매출의 성장이 되면서 이익이 그 정도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18,000원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회사도 부채가 없는 탄탄한 회사이거든요. 자산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1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일단 기술적으로는 현재 14,000원대 걸리는 선이니까 기업 내용사로 본다 한다면 차트로 봐서 충분히 시장 만영을 찾는다 한다면 18,000원까지는 최소한 기업 내용상 상승해야 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그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러브수기님께서 오호 18,000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전기차 원통형 전지 수혜주로 좀 묶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연결이 되면서 이 TCC 스틸의 주가 가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의 흔들림 그리고 최근의 고점이었던 14,000원대에서의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과 함께 가치를 따져본다면 18,000원까지도
매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시키는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틸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채워지는 1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약간 더운 밤비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일본 엔저로 인해서 저희 수출에 지장이 있을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린 거 듣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엔화가 계속해서 가파른 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거의 최저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좀 수출의 비중이 높은 섹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수출에 지장이 있을 네.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이 한 차익이 발생돼서 유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겠죠. 일본도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수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국과 결국 이제 그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이 가장 우리나라가 경쟁력 지표를 볼 수가 있는 거니 가장 본다 하더라면 자동차예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수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차트 보신 게 지금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약간 이제 일본 엔화가 지금 고점 찍으면서 그게 일본은 지금 일본의 엔화가 약세라는 것 자체는 일본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쵸. 예, 안 좋다는 건데, 근데 정책적으로 지금 엔화 약세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일본 시장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도 이게 엔화 약세 때문입니다. 이게 일본의 주가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일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일본 증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에서요. 거의 3월달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780대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사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이 안 좋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이번 주 들어 주가가 못 간 이유이기도 해요. 현대차가 뭐 파업 얘기도 있지만 현대차 차트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상대 다른 업종에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신일본 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 회사들도 상당히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철강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약간 부정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 자동차만큼은 영향이 아니다. 과거로 따지면 2000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도 이후에 치킨 갭이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문 닫았기 때문에 반도체 IT 쪽은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과거 또 일본의 TV와 관련해가지고 소니 TV라든가 관련 것들 국내 가전 쪽과도 많이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 네. 경쟁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산업으로 따지면 가장 피해 업종이 현재로 봐서는 네. 자동차다.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엔화 약세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격히 뭐 시세가 안 좋아진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 자체는 네. 향후에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또 모멘텀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자동차 업종과 상대적 철강 업종의 약세를 보이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엔저와 함께 수출에 대해서 좀 타격받는 거
에 대한 질문을 해결을 해 드렸고요. 혹시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모멘텀의 흔들림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자동차나 철강 쪽을 짚어주셨는데 내가 이 섹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현상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 좀 생기실 것 같아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또 질문 올려주세요.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이니즈백님, 자동차 섹터 가지고 계세요? 자동차 또르륵 하면서 울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주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비님께서 환율 질문도 받나요? 보람님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든 다 받죠. 어떤 게 궁금하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우리 SNS 스택 살펴볼 건데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웰빙 돼지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33,000원이고요. 비중이 꽤 많아요. 75%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존버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SNS텍 오늘의 종가는 25,750원이고요. 시청자님께서 33,000원대가 지금 매수가이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좀처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님께서는 비중도 75%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진짜 특히나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좀 답답한 시장에서 너무 마음이 지고 아프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이거 아마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한 3, 4만 원대 정도에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근데 그래요? 나중에 채팅창에서 이거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의 국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인데 왜 안 되냐고 그런 걸 제가 채팅에 글까지 그래요?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일본 소재 국산화 일본 쪽에 수출 금지할 때 소재 국산화 일본 쪽에 수출 금지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젠가요? 차트 보면 나타나 있을 거예요. 2000년도 될 거예요. 2000년도 올라갔을 때 그렇죠. 4월 뭐 이때쯤부터 가파르게 그렇죠. 올라갔네요. 네. 그때 이제 수혜주 쪽으로 수혜주 쪽으로 예사가 블랙 마스크인가요? 거의 이제 이걸 일본에서 수입한 쪽인데 네. 예사가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장비라든가 소재 국산화 육성 차원에서 국내 기업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던 주식이거든요. 주가 봤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10,000원대짜리 주식이 거의 4만 원까지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난 2년, 3년 됐으면 실적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사가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급등했는데 실적은 그대로예요. 예사가 이제 결국 이제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거니까 주가는 제자리로 가는 거죠. 왜냐면 예사 보면 2019년도에 매출액 845억 원에 영업이익 111억이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110억, 작년도 126억이에요. 3년 동안 예산은 실적이 거의 정체예요. 근데 주가는 4배, 5배 올라갔으니까 네.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은 어때야 되냐? 지금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당 EPS가 500원짜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주가가 25,000원입니다.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PER로 따지면 50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50배면 주가가 생각해서 주가가 낙폭과대에 따른 메리트는 있을지 몰라도 밸류로 따지면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예사가 지금 5,500억인데 이게 5,500억짜리가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사가 얼마만큼 주가 비싼지. 근데 그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예사가 100억, 200억, 300억 정도 이익이 증가될 줄 아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낙폭 과대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낙폭 과대 때문에 이거는 약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도 올라갈 때 상당히 소외를 받을 겁니다. 매수가가 33,000원. 그게 아주 높게 사신 건 아니에요. 2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그냥 반등이에요. 이 정도까지가 해서요. 그래서 정확히 밸류를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1분기 실적에서 좀 긍정의 기대치가 나왔으면 괜찮은데 올해 실적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5억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31억이니까 약간 소폭 증가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다행히 아주 높게 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 지금 매물층이 여기잖아요. 지금요. 이게 33,000원에서 거의 48,000원 사이에서
매물층이 엄청 많은 거 봐요. 개인 투자를 여기에 이제 많이 물려 있는데 네. 시청자님도 약간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인데 한 15% 정도 손실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반등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밸류 자체는 비싸지만은 낙폭 네. 과대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기술적 반등 목표치가 그 정도 수준 27,000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밸류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또 주가를 이런 하락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실적일 텐데 실적도 아주 튼튼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좀 비중도 많아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드렸어요. 27,000원 정도까지 반등 타이밍 잘 잡아 보시고 한번 다른 종목들로 요 상처를 좀 치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마음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가볍게 이 종목 보내주고 조금 더 가볍게 또 신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또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일 겁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시장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좀 하락으로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장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예, 뭐 내일을 하루로 본다 한다면 내일은 뭐 거의 뭐 내일 또 방향성 없는 등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요.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아마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현재 나스닥 시장이 지금 12,000대에 거쳐져 있는데요. 현재 21종 평균선이 11,700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조정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11,70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FMC 이후에 우리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우리 시간은 9시 반인가 소비자표 발표되니까 결국 우리 시장의 방향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네. 어떤 식으로 전개가 좀 될지.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가 소비자 CPI 지표가 8.2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제요. 그쵸. 8.2 정도, 전달에 8.3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8.2 정도 전후, 만약에 조금만 0.1이라도 8.1이라도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안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2 예상치 부합하는 것만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안도 랠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약간의 충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제가 보기엔 그게 안 나옵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2% 정도 하라. 2% 이게 11,70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 그쪽에서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도 랠리냐? 이게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 내지는 약간 하향에 나오면 안도 랠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약간 높게 나온다. 나온다. 한다 그러면 등락 구간입니다. 주가는 빠지지 않고 등락 구간. 나스닥 시장도 등락 구간이고 우리 시장도 잠깐 장중에 2,580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2,600포인트 언저리 정도가 저점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2,600포인트 아래로는 안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2,606까지 내려왔지만은 결국은 2,620에서 끝났거든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이게 다양한 악재들이 다 현재 경기 침체까지 반영됐다 그랬으니까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인데 거의 지금 연말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30%에서 40% 정도까지 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된 상태니까 거기서 경기 침체가 아니고 연착륙이 된다 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현재는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 네. 그래서 코스피 2,600포인트 아래에서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이제 역발상 투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현재 2,600포인트 주식을 사고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등락 구간이니까 2,680, 2,700 정도까지 올라가면 약간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전략이 현재로서 유리하거든요. 결국은 2,680, 700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가 지표 자체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CPI 발표 이후에 또 14일이 또 미국 FMC가 있거든요. 그쵸. 또 이제 그 지나면 또 FMC도 하긴 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근 1년 가까이거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 6월 22일에 3,366포인트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 1년 동안 지금 하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기간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6,600포인트는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까지 가면 제가 10% 정도 더 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20% 이상 빠졌으니까 하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현재 지수대 2,600포인트 때는 정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시장을 보면 정말로 갈 방향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종목을 뜯어보면 정말 우리나라 주가 쌉니다. 예, 올해 단기 수익 사상 최대 시적이고 PR 3배, 4배짜리 주식들, 배당 수익 5%, 6%짜리 주식들이 정말로 널려져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면 주가 가겠느냐 싶거든요. 이게 숲을 보면 답이 없지만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네. 변동성 국면 쪽에서 좀 인내를 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전략은 2680 정도까지는 다시 낙폭과대 반등입니다. 지난주 2680 가다 밀려버렸었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차별화가 없어요. 다 같이 반등입니다. 예, 거의 종목별로 2%, 3% 대형주 기준에서 1%, 2%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후부터는 결국은 실적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입니다. 물론 현재도 보면 변동성 국면에서 실적 고점이 돌파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정유주, 네. 그다음에 상사주식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 고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들 종목들은 여전히 꾸준히 움직임이 전개될 건데 다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는 거니까. 그다음에 관심을 앞서겠다시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서서히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쪽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우리는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을 봐라. 네. 미국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잘 봐라. 그래서 중국 관련 섹터 쪽에 앞서겠다시피 건설기계라든가 철강.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안을 얘기하거든요.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고, 그 다음에 조선주보다는 해운주고, 그런 것들. 화학주보다는 철강주고, 업황되고 있어요. 해운, 상사,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네. 주목을 해야 될 섹터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1320까지 예상하기도 하는데 환율 계속해서 또 오를까? 이 환율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앞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엔화의 약세가 왜 중요하냐면 네. 앞서 엔화가 달러 인덱스가 13% 차지하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달러는 105까지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100일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이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안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엔화의 약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간 불안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 그게 부분 자체가 엔화 약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달러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엔화만 안정을 찾으면 달러가 약세를 전환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게 원달러 환율도 1290원대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다만 달러가 1200원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화의 약세도 뒷받침 좀 돼야 된다. 그 다음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거고, 위안화 강세와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좀 내일부터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비님, 환율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내일 시장이 좀 무섭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제발 마음 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요일 저녁 10시에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밤 10시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